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자본주의의 생산 엔진은 기존 기술의 재조합을 통한 창조되는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진화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요?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제도죠. 민주주의의 생산 엔진은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산 엔진을 가동해야 할 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6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틀 후면 지방선거일입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마 유력한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 농식품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오늘부터 농식품부가 제4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요. 이 행사가 어느덧 벌써 4번째가 되었는데요. 주요한 행사 내용이 농식품 분야에서 이러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을 하고요. 네. 또 성공 사례로 육성을 해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게 또 농식품 분야에서 최대 규모를 가진 콘테스트인 만큼요. 상금이 꽤 규모가 커요. 대상이 무려 1억 원이고요. 와, 진짜 크네요. 네. 네. 또 최우수상은 3천만 원, 그리고 우수상은 1,000만 원이니까요. 농식품 분야에서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좋은 기회니까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규모가 큰데요. 이번 콘테스트 통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제철 식품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로는 6월 제철 수산물이자 또 해수부의 어식 백세로 선정된 우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럭하면 맛이 담백하고 쫄깃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횟감이잖아요. 이게 또 맛만 좋은 게 아니라요. 효능도 환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간에도 좋고 또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또 산모 보양식이라고 해서 쇠고기 대신에 이 우럭을 넣은 미역국을 즐겨 먹기도 합니다. 아, 맛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보양식으로 알려진 제철 우럭은요, 이번 달 한정으로 인터넷 수산시장과 또 온라인 수협 쇼핑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는 한번 우럭으로 보양식 해 드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아, 이렇게 날씨 더워지기 전에 본격적인 무더위 전에 보양식 우럭으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미나리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미나리 하면 이제 탕에 들어가 있는 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제 미나리는 출하 지역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긴 했지만요. 날씨가 또 요즘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탕이나 또 샤브샤브 찾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재료로 들어가는 이 미나리의 소비가 같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는 미나리가 조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체리 가격도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이번 주는 이제 좀 새콤달콤한 이 체리 가격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체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미국 현지에서 체리가 제철을 맞이하면서 이제 수입 물량도 좀 덩달아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량 많아지면서 가격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네. 체리 하니까 매콤이 아니죠. 새콤한. 네. 새콤한 체리 하니까 이 매실 따러 간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매실은 네. 어떻습니까?
네, 제철 맞은 과일만큼 이제 맛있고 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품목이 없잖아요.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는 바로 매실인데요. 이 매실을 고르실 때 좀 알아두셔야 될 건요. 알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크기보다는 좀 외관상 껍질에 흠이 없고 또 벌레 먹지 않은 게 좋습니다. 예쁜 거요? 네, 예쁜 거요. 네네. 그리고 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제 매실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도 이제 예방을 해주고 장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청으로 만들어 드시면 1년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이 생과일뿐만 아니라 매실 원액으로도 한번 맛있게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짚고 넘어가야 할 품목이 있다면 팁 하나 주세요. 네, 아마 아직도 이제 감자라고 하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가격 어떨지 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한번 업데이트해드릴게요. 네. 네, 감자는 지금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는 감자 말고 제철을 맞아서 노지 감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가격 보시면 아마 지난주에 비해서 14% 정도 떨어져서 지금은 100g당 470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신데요. 네.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평소와 비슷한 가격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떨어진다는 표현이 이 물가에 쓸 때만큼 기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던 가상화폐, 오늘도 가상화폐 때문에 뜨겁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당했는데요. 유출액이 무려 4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한호연 교수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호연입니다. 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거 작년에 뜨거웠잖아요. 네. 그때도 공부하려고 맘 잡고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맘 잡고 보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려 달라고 부탁을 해도 창피한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사건 살펴보기 전에요. 가상화폐의 개념 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이 가상화폐는 실제로 이제 컴퓨터 파일을 서로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겁니다. P2P라고 하나요? 예, 그걸 이제 P2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복사해서 또 줄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고 쉽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딱 한 번뿐이 못 주게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밖에 줄 수 없도록 예. 돈이니까요.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그 사람이 한 번만 줬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으면 한 번뿐이 못 주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을 줬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두 번을 복사해서 단숨에 줬다는 거를 누군가가 알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작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그런 거래에 대한 기록을 네. 컴퓨터에 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갖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만약에 컴퓨터 파일을 전달했을 때 그 전달했다는 내용을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뿌려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작업이 반복된다면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보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돈을 두 번 보냈구나 하는 그렇죠.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못하게 하는 네. 것을 만들어낸 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죠. 돈 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데 가상화폐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컴퓨터 파일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아마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아마 빠르실 거고요. 그리고 이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이게 100%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가상화폐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먼저 그 가상화폐가 현재 모두 몇 개고 거래소가 몇 개인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가상화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약 한 7천여 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게 한 1,600여 개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중개해주는 흔히 우리가 거래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숫자조차도 사실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지 전 세계적으로 네. 한 1만 개 이상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에도 거의 몇십 개 이상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인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한 곳인 코인레일에서 해킹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10억 달러의 펀디엑스, 149억의 에스톤 등 400억 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건데 그것도 40분간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교수님이 혹시 추론하시는 뭐 원인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해킹이라는 가상화폐 해킹은 가상화폐 지갑에 있는 키 값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알자면 물건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금고 열쇠를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금고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관문 열쇠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크네요. 예. 네. 그래서 가상화폐는 만약에 우리가 집집마다 무언가에 중요한 물건을 놔뒀을 때 그 현관문의 키 번호만 알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의 어떤 해킹이라고 하면 그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 가장 큰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개인 키를 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현재 이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다 놓고는 봐야 되는데 실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컴퓨터 시스템 자체들이 어떤 보안 체계가 제대로 구축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내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컴퓨터 보안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에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했을 때 외부에 CCTV라든지 여러 통제 요소가 있다면 네. 어느 정도 파악이 쉬워지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누가 문을 열고 갔는지 네. 파악이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보안 체계가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가상화폐도 어쨌건 돈 거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안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갖춰져 있지 않다는 표현은 약간 좀 오해가 좀 네. 있을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의 어떤 보안 체제는 이제 갖추어 있지만 네. 이 가상화폐를 어떤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해킹이라든지 또 고객이 맡긴 자산을 정확하게 좀 지켜줄 만큼의 충분한 어떠한 보안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충분하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번에도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은 내가 예상했다. 해킹 이렇게 당할 줄 알았다. 이렇게 좀 예상하셨나요? 그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네.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해킹이라든지 위변조에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더더욱이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거래소 자체의 어떤 보안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상화폐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안 문제를 동시에 좀 해결해 줘야 되는 이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안에 좀 취약하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이러한 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킹에 안전하고 위변조에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오히려 해킹이라든지 위변조 등의 좀 취약한 요소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인정보보호관리 체계라는 걸 인증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공인정보보호관리 체계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네.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네. 최소 수준의 보안을 갖추도록 이 권장하는 네. 수준이고 그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제도가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계 네.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준의 보호요? 예, 최소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인증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요. 예, 일단 이제 의무 지정 상태로 가려면 일정 규모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일정 수의 서비스 이용자의 어떤 접속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되게 이제 상위 한 4개 업체 정도가 네. 아마 이 기준에 이제 적용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신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까지 나오는데 약 최소 6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상위 업체들은 아마 인증을 신청했거나 신청 중일 것이고요. 아마 올해 중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매출 또 이용자 규모에 따라서 상위 4개 업체 코인원, 빗썸, 업비크, 코빗 이게 이제 올해 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 기업들은 이제 인증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킹에 이렇게 취약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나눴는데 그럼 이제 해킹 당한 후에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건 더 답이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가상화폐의 특성이 네. 그냥 가상화폐 물건을 가져가면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만약에 어떤 물건에 누가 소유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식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 물건은 내 거다 하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만약에 현금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게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상으로 어떤 가상화폐 어떤 이동 내역을 어느 정도 추적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도 쉽지 네. 않기 때문에 네. 한번 유출돼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이 주인이가 되는 형태가 와.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40분간 400억 원이나 되는 고객의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고객들은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거래소 측에서 네. 거기에 상당하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손실을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상당 규모로 해킹 당해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네. 갖고 있는 자산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자산 규모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아직 파악이 충분히 안 돼 있고 또 실제 국내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 어떤 거래소에 네. 일정 규모의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기에는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도 파산을 하면 은행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뭐 어느 정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상화폐 관련된 거는 그런 관련 법안이 전혀 없습니까? 예,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물론 기술이 제도보다 빠른 건 맞죠. 근데 어느 정도 법안이 제도가 기술과 발맞춰 가줘야 기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사람이 보호받을 텐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게 답답하신 거죠? 네. 일단 뭐 은행 시스템,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이 네. 파산할 경우에 보상의 한도가 아주 최저수준으로 정해져 네.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거는 개인 간의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실제 거래는 어떤 은행처럼 혹은 증권거래소처럼 중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실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인지를 충분히 한다면 거래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하고의 어떤 계약관계를 네.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흔히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거래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 개개인별로 보면 이렇게 뭐 가상화폐가 400원어치가 유출됐다고 하지만 또 개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또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지 않는 네. 형상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막 활발했던 그 토론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가상화폐가 대세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이걸 좀 정부에서 규제하고 적극적으로 양성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규제란 부분이 약간 양면성이 네.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다르게 규제가 지금 현재 좀 없는, 상대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네. 규제 정도가요. 일단 간접 규제 형태로 돼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걸 이제 직접 규제 상태로 들어가게 되려면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될 요소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거래 자체는 개인 간의 거래인데 과연 개인 간의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합의 혹은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투자자들이 네. 서로 합의 수준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도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막연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도나 보안이 기술의 본질을 이제 건드릴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상화폐가 개인 간의 거래인데 왜 이 거래를 누군가 중앙에 거래소 제3자에게 맡겨서 거래를 하냐 하는 측면도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4867님이 은행의 단점 보완하려고 나왔는데 은행보다 위험하다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네, 오늘 가상화폐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일 해킹 당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한우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이 퀴즈 잘 들으시고 맞추시면요, 지금 들은 선물 중에 한 가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일이 해킹으로 전체 보유 자산의 30%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피해액이 무려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인네일의 해킹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었는데요.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역대 최고로 올랐던 1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 나갑니다.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이고요. 단위인 비트와 동전이 합쳐진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비트코인, 2번
비트박스. 1번 비트코인, 2번 비트박스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후보자들의 공약을 읽어봤는데 선거철이라서 개발 공약이 난무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역세권 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관련해서도 공약을 얘기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건축 문제나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보수층의 표심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곳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개발에만 치중하고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대부분인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열병합 발전소라고 소각시키는, 쓰레기 소각시키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어디가 있냐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거기에서 미세먼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것은 좀 없애줬으면, 일부는 다 그걸 없애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막 그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 소각시켜서 열병합 발전 돌려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기라든가 스팀을 싸게 쓰는데, 뭐 서울 시민들이 막 그 미세먼지가 더 그것 때문에 더 날리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런 것 좀 공약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6.13 지방선거 특집 지선이 감별법. 6.13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한 6.13 지방선거 특집 지선이 감별법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공약 중에 지역개발 공약과 관련해 감별할 수 있는 방법, 비법 알려드립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문위원이시고요. 매니페스토 연구소의 오현순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요. 이 지역개발 공약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선거에 등장했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의 지역개발 공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그 개발 공약이 선거에 등장한 시기는 한 1960년, 7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 그 당시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그리고 고무신 선물로 받으면서 표를 주는 매표 행위가 좀 일상적으로 벌어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로 놔주겠다, 길 뚫어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단골 공약이었고요. 그게 오늘날 선실성 개발 공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군요. 이 개발 공약이요. 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어떤 개념을 학술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공간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한정된 국토 공간과 네.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산업 공단 조성, 네. 교통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사업을 뜻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개발 방식도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 개발 정책의 어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네. 계속 묻지마 개발 방식으로 변형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라는 작고 인구도 적고 네. 그런데 이제 산업 성장은 속도는 생겨야 되고 그래야 네네. 급속도로 성장할 테니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개발 공약들이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됐는데요. 네네. 박정희 시대 때 더 가장 그렇죠. 그때부터 예, 시작이 네. 됐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60년대 개발 독재 정권 하에서 국가 주도의 좀 일방적인 개발 프레임이 추진되고요. 거기다가 지역 발전론이라는 허상이 또 가해집니다. 네. 이에 개발 정책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치인하고 그리고 거기 지역 토 세력이 어떤
사적 이익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8328님이 지금도 막걸리 얻어먹고 찔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저희가 개발 공약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복지 공약 이야기하면서 복지 공약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무료급식 논쟁 뭐 이 얘기 했었는데 네, 네. 그렇다면은 최근 있었던 선거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개발 사업 공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당연히 4대강? 네. 이겠죠. 그죠. 4대강이 딱 하면 떠오르는데요. 네. 들으시면 뭐 그 규모에 놀라실 텐데 4대강 사업비는 22조가 들어가는 감이 사업이었잖아요. 안 잡혀요. 예. 근데 22조라는 예. 게. 근데 사실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인천 ACT 프로젝트인데요. 국가 1년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317조. 규모의 사업이고요. 저는 인천 ACT 프로젝트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그게 4대강 사업의 10배가 좀 넘죠. 그러니까 ACT라는 게 8시티, 8시티라는 뜻이거든요. 네. 8 모양의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은 인천인데요. 영종 하늘도시의 이탈리아 밀라노를 본뜬 밀라노 디자인 시티는 3조 7천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국제 업무지구 사업은 13조. 그다음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은 5조 1천억 원으로 해서 모두 민선 3기부터 해서 6기까지 발표된 공약들입니다. 그럼 이게 실행이 됐습니까? 안 됐죠. 아하, 그게 문제군요. 네네네. 아니 이건 돼도 문제일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된 것도 문제긴 하죠. 네네네. 도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뭐 재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매번 이런 비슷한 슬로건으로 반복되는 지역 개발 공약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네. 우선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재정 조건이라든지 타당성, 효과성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재정 위기를 좀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위기에 따른 부담은 결국 지역 주민이 다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실제 인천이요. 제가 그 복지 공약할 때도 요즘 인천 얘기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 인천이 재정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무리한 사업 개발.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네. 또한 이제 필요 이상으로 토목 건설 사업이 이루어져서 전국이 난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시설, 도로 등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 비용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어떤 적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로, 철도 등의 이용자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럼 결국 유령 도시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도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에 재정이 쏠리게 되면 네네. 당장에 닥쳤던 청년 실업이라든지 양극화, 어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점차 시민들의 요구가 이런 삶의 질의 향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위한 어떤 문화나 복지, 어떤 환경 이런 문제들이 사실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요. 그 공항 논란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뭐 KTX나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들어올 때 사실 인구수도 적고 거기에 뭐 유동 인구도 적은데 무조건 여기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특히 뭐 경전철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것들이 참 지역 개발 공약으로 인한 그런 난발로 인한 문제점들인데요.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이행률이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요. 전체 공약 이행률은 평가는 했는데 이 개발 공약만 딱 따로 분류해서 조사하진 않았고요. 다만 민선 6기의 단체장의 불이행 공약, 그러니까 불이행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 폐기, 뭐 보류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개발 우선 공약과 복지 중심 공약을 한번 분류를 했어요. 했더니 광역단체장인 경우에는 안 지켜진 공약 중에 70%가 개발 우선 공약이었고요. 나머지 30%는 복지 중심 공약이었고요. 그다음 기초단체장은 개발 우선 공약이 훨씬 높아요. 85%고 복지 중심 공약은 15%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 개발 공약의 불이행이 훨씬 높다라는 것은
결국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개발 공약이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네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네네.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그런 점도 분명히 있고요. 뭐 어떤 특히나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타당성 조사에서 사실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재정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위법의 어떤 위촉이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 하나 놔주겠습니다. 이 공약이 그냥 다리 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환경성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지역과의 조화도 이뤄야 되고 받아야 하는 그 검사와 규제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선거 때마다 개발 사업 공약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선거에서 대형 개발 사업이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정형적으로 후진적인 그 선거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 그런 선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별 국가마다의 어떤 특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선진국의 공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우리와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자신을 뽑아주면 뭐 땅값 올려주겠다, 집값 올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노력 없이도 재산이 증식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불로소득을 바라는 요행 그리고 뭐 공동체의 공동성이 2배되는 공약 뭐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고요. 또한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선거 문화부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길거리 지금 창문만 열어도 현수막 보면 재개발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이런 현실성 공약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아직도 우리 정치가 후진국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먼저 변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약들에 끌리지 않으면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적절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가 이제 중요한 어떤 이런 큰 규모의 국가 사업을 결정할 때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정하는 공공토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준비되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좋네요. 공공토론위원회. 오늘 6.13 지방선거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저희가 경제공약 중에 가장 많은 지역 개발 공약에 관해서 감별할 수 있는 법 매니페스토 연구소 오연순 소장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개발 사업 공약에 줄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손쉽고도 커다란 규모의 국비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세수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이 있어요. 그 자주재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 토목 건설 사업이 유리하다는 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장의 유권자들을 향한 치적 홍보로서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데도 좀 이점이 있고요. 중요한 이유네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앞서 지적했다시피 개발 정책을 통한 지역 정치인과 어떤 개발 토호 세력의 카르텔이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조성 그리고 건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이 시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인프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또 2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관련된 개인이라든지 집단이 지속 가능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일부 유권자들의 어떤 소유적 욕망 저는 한몫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일부 유권자의 소유적 욕망과 그리고 후보자들의 표심 잡기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정말 그 토속
주민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원주민들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르텔이 그 안에서 형성되고 또 제2의 집단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과 그런 개발 토호 세력의 카르텔이요. 그래서 이런 개발 공약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개발 사업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만 좀 간단히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보자면 서울은 이제 간선도로 지화라든지 국제지화 이런 게 있고요. 그래도 가장 주를 이루는 게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북구와 이제 접경 지역의 개발 배틀 조성과 DMZ 평화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DMZ 얘기는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DMZ라는 거는 결국 뭔가를 조성한다라는 거는 또 개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DMZ는 그대로 환경을 보존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도로, 지하철 등 어떤 교통망 확충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은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의 어떤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공약들이 다수로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이잖아요. 좀 재개발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진화됐다고 할 수 있나요?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과 관련한 공약도 좀 보이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두 가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구 균형 발전이 이제 핵심 기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좀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박원순 후보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서 도시 주거 환경 정기 기금으로 활용했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 재건축 초과이익의 본격적인 환수가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후보자 임기 내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또 의견들이 많고요. 김문수 후보는 건물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용적률 제한 규제라든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을 폐지를 약속을 했어요. 반대네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서울 지역 집값 과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사실 법률 입법 사항이거든요. 이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은 통제가 가능할지 이것도 의심이고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뉴타운 준공형 개발 방식 추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투명한 사업성과 그리고 지역 주민 갈등 등의 과거에도 추진 쉽지 않았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고 도시 재생은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와 새로 만드는 도시들의 이런 조화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장 3명의 후보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약과 함께 도시 재생과 관련된 공약을 함께 내놓은 거죠. 여기에 맞습니다. 대한 평가는 우리 유권자의 몫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아주 핵심 내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어떤 걸 기준으로 감별해야 됩니까? 지금 대다수 유권자들이 이제 과거의 대형 토건 개발에서 벗어나기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현도 어려운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식은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학습이 되었고요. 더 이상 달콤한 개발 공약이 좀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아마 후보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권자 주민들에게 또 바라는 점
있다면 그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들이 공약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약이 진짜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게 아니라 재정 여건이라든지 뭐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는지도 검토 필요하고요. 최종 마지막으로는 선거 이후에도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한 한 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5010님, 0480님, 9057님 비트코인입니다. 항상 비트코인 열기 뜨거울 때 회사 동료 여러 명 합류해 금액 올라 좋아할 때 엊그제 같은데 요즘 뜨거운 열기로 쏙 들어갔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밖에도 보내주신 분들 시간 관계상 소개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고요. 모레는 6.13 지방선거입니다. YTN 라디오는 생생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경제 이야기는 이틀 동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